카자흐스탄 국립대학 학생이 발표 도중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카자흐스탄 교육부가 발칵 뒤집혔고 이 소식이 베이징에 전해지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역사 왜곡이라 비난했습니다. 대체 이 여학생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발견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충격적 진실, 중국이 동북공정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경악할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온 아이다입니다. 그날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역사학부 강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제 앞에는 중국, 러시아, 한국에서 온 역사학자들과 교수들이 앉아 있었죠.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중국 측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황금인간과 신라 금관은 단순한 유사성이 아닌 동일한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통역되자 중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언가 항의하려 했지만 의장의 제지로 다시 앉았습니다. 제 심장은 마구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년간의 연구 결과를 이대로 묻어둘 수 없었으니까요. 천산산맥의 고대 명칭 탕글레칸은 한국의 단군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는 우리 카자흐스탄이 고대 한국과 혈연적 유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강당 안에 술렁임이 일었고 한국 교수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분노한 얼굴로 메모를 하고 있었죠. 고구려와 발해의 유민들이 서쪽으로 이동한 경로와 시기는 카자흐스탄, 케레이 부족의 형성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러시아 역사학자들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으며 한국 교수님들은 흥분된 모습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온 아이다입니다. 24살이고 방금 전 세계 역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장본인이죠.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평범한 여대생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제 고향은 웅장한 천산산맥이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예요. 저는 물리학 교수인 아버지와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저의 꿈은 외교관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국립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죠. 그런데 평범했던 제 인생은 한 수업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2 외국어로 선택한 한국어 수업이었어요. 재미교포 출신 김지영 교수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뒤바꿔 놓았죠. 여러분, 혹시 천산산맥의 옛 이름이 탕글레칸, 즉 단군 왕산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순간 뭔가 제 가슴을 강하게 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충격적인 사실들을. 국립박물관에서 본 황금인간의 장신구가 신라 금관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 카자흐스탄의 전통 문양과 고구려 무덤 벽화의 패턴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우리 카자흐 민족의 일부 부족이 전통적으로 고려라는 이름을 사용해왔다는 것. 대학 2학년, 저는 전공을 경영학에서 역사학으로 바꿨습니다. 부모님은 미쳤다고 생각하셨죠. 친구들은 저를 비웃었고 교수님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온 교환 교수는 제 연구를 비과학적 망상이라고 일축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천산산맥 깊숙한 곳에 있는 고대 무덤을 찾아 나섰고 러시아 제국 시대의 고문서를 파헤쳤으며 고려인 마을을 방문해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의 초청으로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경주 고분 앞에 서자 이상한 친근함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제가 이곳에 온 적이 있는 것 같은 강한 친밀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제역사학 심포지엄에서 5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측이 분노한 이유는 분명했어요. 제 연구가 사실이라면 중국의 동북 공정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들이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에요. 제 피 속에, 우리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중국이 필사적으로 지우려는 역사의 진실이기도 합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평범한 여대생에서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선 역사학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들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저의 청소년 시절은 대부분의 카자흐스탄 여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며 보냈죠. 하지만 16살 때 우연히 접한 한국 문화는 제 세계관을 서서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접한 한국 드라마는 대장금이었어요. 친구 아이굴의 집에서 DVD로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의 화려한 색감,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궁궐 건축, 그리고 엄격한 예절과 질서가 있는 사회 구조가 저에게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이다, 진짜 미쳤어? 벌써 3번째 보는 거야? 아이굴이 놀리곤 했죠. 그렇게 시작된 한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대장금 이후에는 주몽, 선덕여왕, 이상 같은 사극들을 찾아봤고 한국의 역사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와 신라의 이야기는 저에게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죠. 이건 우리 카자흐 신화와 비슷해. 드라마를 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하늘의 신과 곰, 호랑이가 등장하는 단군 신화는 카자흐스탄의 전통, 설화와 묘하게 비슷한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였죠. 하지만 한국어 문장 구조가 카자흐어와 비슷하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두 언어 모두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로 문장을 구성하거든요. 이것도 우연일까? 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 1학년 말, 저는 K-팝에도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빅뱅, 소녀시대 같은 그룹들의 음악을 듣기 시작했죠. 그러다 BTS의 DNA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가사 중 우린 수천 년 전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것처럼이라는 부분이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어요. 혹시 이게 단순한 노래 가사가 아닐까? 그때는 농담처럼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예감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알마티에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어요. 저는 친구들을 끌고 그 행사에 참여했죠. 그곳에서 한국에서 온 역사학자 이진우 교수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대 실크로드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특히 신라와 발해 시대에는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공유되었죠. 교수님의 발표 중에 슬라이드로 신라 금관과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황금인간의 장신구가 나란히 비교되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놀랐어요. 두 유물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이진우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혹시 카자흐스탄과 한국 사이에 직접적인 역사적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분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아직 학계에서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고구려와 발해의 유민들이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일부 학설이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역사적 연관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죠. 대부분은 단편적인 정보였지만 한 러시아 역사학자의 오래된 논문에서 충격적인 구절을 발견했어요. 19세기 러시아 제국의 민족지학자들은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의 일부 부족들이 자신들을 고려인이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으며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제가 알던 스탈린 시대에 강제 이주된 한국인들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더 오래전 고대로부터 내려온 연결고리가 있다는 암시였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황금인간의 유물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박물관에 전시된 기원전 5세기, 3세기 사카족의 황금 장신구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김지영 교수님이 언급했던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신구에 새겨진 문양 중 하나가 한국 태극기의 건공감리와 매우 유사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전시된 설명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문양은 우주의 조화와 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사한 문양이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언가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었고 그것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씩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학에 돌아와서 저는 한국어 교수님이신 김지영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선생님, 박물관에서 태극 문양과 유사한 패턴을 실제로 보았어요. 천산산맥이 단군 왕산으로 불렸다는 것도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아이다, 정말 열정적이군요. 일부 고문서에서는 천산을 탕글레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단군왕과 의문적으로 매우 유사하죠. 저는 제가 발견한 것들을 모두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황금인간의 장신구와 신라 금관의 유사성, 카자흐 문양과 한국 전통 문양의 공통점, 그리고 고려인이라 불렸던 카자흐 부족에 관한 기록들까지. 김 교수님의 눈빛이 변했어요. 아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특히 중국의 동북 공정 때문에 이런 주제는 매우 정치적이 될 수 있어요. 동북 공정이요? 저는 처음 듣는 용어에 의아해했습니다.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역사 왜곡 프로젝트예요. 만약 당신의 가설이 맞다면 중국의 주장에 직접적인 반박이 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영학 전공을 역사학으로 변경했고 고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연관성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저와 제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5년간의 여정이 오늘 그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발표와 그로 인한 파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겨울, 저는 알마티 시립도서관에서 중앙아시아 고대사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제국 시절 탐험가 니콜라이 프르제발스키의 여행기를 번역한 책이었어요. 김지영 교수님의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 찾아본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갑자기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현지 투르크족들은 천산산맥의 북쪽 봉우리를 탕글리칸이라 부른다. 그들은 이 산이 하늘의 신이 내려온 신성한 곳이라 믿는다. 이미 김 교수님께 들었던 내용이었지만 역사적 기록으로 직접 확인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탕글리칸이라는 발음이 단군왕과 너무나 비슷했고 특히 하늘의 신이 산에 내려왔다는 신화적 요소까지 겹치니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학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고대 실크로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게 되었어요. 고대 중국 기록에 따르면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지배했던 고구려가 멸망한 후 많은 유민들이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실크로드를 따라 현재의 카자흐스탄 지역까지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었죠. 더 충격적인 발견은 카자흐스탄 동부 이시쿠르간에서 발견된 황금인간이었어요. 기원전 4세기 사카족 왕자의 무덤에서 발굴된 이 유물은 우리나라의 국보급 유물인데 그 황금관과 장신구가 신라의 금관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힘든데 자료를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특히 황금관의 나뭇가지 모양 장식과 사슴 형상은 경주에서 발견된 금관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둘 사이에 천년의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 기법과 양식이 이렇게 유사하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2달 동안 저는 거의 도서관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수업에 가는 시간 외에는 계속 자료를 찾아보았죠. 그러던 중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의 고대 부족들 중 쿠만 KUMAN이라 불리는 집단이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했어요. 이 쿠만족의 일부는 자신들을 콜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콜이, 고려?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고구려 유민들이 서쪽으로 이동해 이 지역에 정착했다면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을 일부 보존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카자흐어의 일부 단어들이 한국어와 발음과 의미가 유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자흐어로 강은 한국어의 강처럼 물이 흐르는 곳을 의미해요. 아버지를 뜻하는 아타와 한국어의 아빠도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발견들을 했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숨겨진 연결고리였습니다. 우리 카자흐 민족과 한국인 사이에 고대부터 이어져 온 혈연적, 문화적 유대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모든 연결고리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저는 다음 발걸음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한번 방문했던 곳이지만 이제는 더 구체적인 질문과 가설을 가지고 다시 찾아갈 필요가 있었어요. 이 연결고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증거는 반드시 우리의 문화유산 속에 숨겨져 있을 테니까요. 추운 겨울날, 저는 알마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자료들이 실제 유물과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박물관에 도착하자마자 황금인간 전시실로 직행했습니다. 황금인간은 카자흐스탄의 국보이자 상징과도 같은 존재예요. 전시실에 들어서자 유리 케이스 안에 정교하게 복원된 황금 의복과 관을 쓴 전사의 모습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신라 금관과 완벽히 일치하잖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료로만 봤을 때보다 실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관 위의 나뭇가지 형태 장식과 사슴 모양 장식은 경주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금관과 거의 동일했어요. 단순한 우연으로 치기에는 공통점이 너무 명백했습니다. 이것이 신라 문화의 원류라면 한국 역사의 지평이 완전히 바뀌게 될 텐데. 당시 박물관에서 일하시던 카타리나 박사님께 이 의문을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사무실로 저를 급히 초대해 주셨어요. 아니다, 실은. 이 연구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에요. 중국 정부가 이 연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죠. 카타리나 박사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서랍에서 숨겨둔 연구 자료들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유물들은 고대 한반도 문명이 중앙아시아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특히 황금인간의 금관은 신라 금관의 제작 기법과 완벽히 일치해요. DNA 분석 결과도 있는데 박사님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시쿠르간에서 발견된 황금인간의 DNA가 고대 한반도 유전자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이 연구는 출판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중국이 이런 연구를 방해하는 거죠?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직결된 문제예요. 중국은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이 자국이었다는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며 현대판 실크로드인 1대1로를 추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고대 한반도 문명이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확실해진다면 박사님은 말을 잠시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의 역사적 주도권 주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것은 동북 공정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는데 이 연구는 오히려 한반도 문명의 영향력이 중국 너머까지 뻗어 있었다는 반대 증거가 되니까요. 박사님은 서랍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 학자들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부 연구에서도 이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철저히 부인하고 심지어 이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들에게 학술, 교류 중단이나 경제적 불이익 같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박물관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문화협력 자금 지원 제안도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황금인간과 신라 문화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모든 전시와 연구를 중단하는 것이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학문적 진실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압력으로 왜곡되고 있다니. 카자흐스탄 학생으로서 제 민족의 뿌리와 연결된 중요한 역사적 발견이 의도적으로 묻히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런 역사적 연결고리를 그토록 부정하려는 건가요? 단순히 역사적 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고대 한반도 문명이 실크로드를 따라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현대 1대1로 정책에서 중국의 역사적 정통성 주장이 약화됩니다. 더 나아가 동북아 전체에 대한 문화적 주도권 문제로 확장될 수 있죠.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의 박물관들에 직접 공문을 보냈어요. 황금인간과 관련된 전시나 연구에서 한반도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일부 유물의 대여 요청과 함께 재해석을 위한 공동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가 거대한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 비밀스러운 역사적 연결고리를 더 깊이 파헤쳐 볼 것이고 필요하다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죠. 카타리나 박사님의 말씀 이후 저는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도서관과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모았죠. 그리고 발견한 사실들은 제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동북 공정은 공식 명칭으로 중국 동북병강사 연구공정이라 불리는 중국 정부의 역사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이 프로젝트의 표면적 목적은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고구려,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고대 국가들을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역사 왜곡이잖아. 자료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중국이 고구려를 자국의 지방 정권으로 규정하고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중국의 것으로 주장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고구려 벽화와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자국 이름으로 등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고구려 유민들이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중국의 일부였다면 고구려 유민들의 이주 역시 중국인의 이주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희미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더 깊이 조사할수록 동북 공정의 정치적 의도가 명확해졌어요.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질 경우를 대비해 역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내 조선족을 자국민으로 더욱 단단히 묶어두려는 목적도 있었죠. 저는 한국 학자들의 반박 자료도 찾아보았습니다. 고구려는 분명 독자적인 국가였으며 중국과는 수백 년간 전쟁을 치른 대등한 관계였다는 역사적 증거들이 넘쳐났어요. 하지만 중국은 이런 증거들을 선택적으로 무시하거나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누군가가 내 뿌리를 부정하고 지우려 한다면 그것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단순히 책이나 논문에 그치지 않고 교과서와 박물관, 심지어 영화와 드라마에까지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중국 국민들은 어릴 때부터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라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런 역사 왜곡은 카자흐스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알마티 대학 도서관에 최근 들어온 중국에서 출판된 중앙아시아 역사책에는 고대 한반도와 중앙아시아의 교류에 대한 내용이 의도적으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오랜 유대관계가 강조되어 있었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우리 학과 교수님을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카자흐스탄 역사학과 이바노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중앙아시아 고대사 전문가로 제가 존경하는 학자였어요. 교수님, 고대 카자흐스탄과 고구려의 연관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바노프 교수님은 잠시 저를 살펴보시더니 문을 닫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다, 위험한 주제를 건드리고 있군. 그 문제는 학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해. 교수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표정에서 조심스러움과 함께 어떤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다른 나라가 지우려 하는 걸까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역사는 항상 권력의 도구였다. 특히 중국 같은 강대국에게는 더욱 그렇지. 그들은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여 현재와 미래의 영향력을 정당화하려 해. 교수님은 서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소련 시절 출판된 고대 투르크족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중 한반도 스타일의 도자기와 장신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하지만 그 연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지. 교수님은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소련 시절에는 이런 연구가 민족주의적이라는 이유로 억압되었고, 소련 붕괴 후에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었지. 지금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깊이 연관되어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가 역사 연구보다 우선시되는 현실이야. 저는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학문적 진실이 정치와 경제에 종속된다는 사실이 너무 분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침묵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도록 두어야 한다는 거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침묵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지혜롭게 접근해야 해.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충실한 학문 연구를 통해 증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너는 아직 경영학과 학생이니 더 배우고 더 준비해. 그리고 한국 학자들과 접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야. 교수님의 말씀에 새로운 희망이 보였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경영학이 아닌 역사학으로 전공을 바꾸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해보겠다고 말이죠. 교수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경영학에서 역사학으로 전공을 바꾸기로 한 거죠. 이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학부 3학년 중간에 전공을 바꾸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1년 이상 졸업이 늦어질 수도 있었고, 새로운 분야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전과 신청서를 작성하던 날, 손이 떨렸어요. 제 미래가 달린 결정이었으니까요. 학과장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들어오세요. 교수님, 전공 변경에 관해 상담하러 왔습니다. 역사학과 학과장 카리모프 교수님은 제 신청서를 천천히 읽어보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아이다, 왜 갑자기 경영학에서 역사학으로 전과하려는 건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고구려와 카자흐스탄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한 제 발견들, 그리고 동북 공정으로 위협받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제 생각을. 흥미로운 가설이군. 하지만 학문적 증거가 충분한가? 아니면 민족주의적 감정에 휩쓸린 것인가? 교수님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드렸어요. 황금인간과 신라 금관의 유사성, 천산산맥과 단군 왕산의 연관성, 고구려 유민들의 서쪽 이동에 관한 역사적 기록들. 카리모프 교수님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주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해.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정치를 초월해야 하지 않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다시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의 길은 쉽지 않아. 특히 내가 선택한 주제는 더욱 그렇지. 역사학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해.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게. 그리고 교수님은 제 전과 신청서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 했지만 저는 그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이다, 한 가지만 약속하게. 진실을 추구하되 항상 신중하고 객관적이어야 해.
역사는 때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니 전과가 승인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고대사, 역사연구방법론, 고고학 개론 등 새로운 과목들을 수강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고 다른 학생들을 따라잡기 위해 2배로 노력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고대사와 한반도 역사 관련 수업에 집중했어요. 수업 중에 질문을 많이 했고 교수님들의 개인 면담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구려와 카자흐스탄의 연관성에 관한 자료를 꾸준히 모았어요. 전과 후 첫 학기가 끝날 무렵 저는 역사학과 신입생 세미나에서 제 연구 주제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날이 제 학술적 여정의 진정한 시작이었어요. 전공을 바꾸는 것은 학교에서만 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도 크나큰 반발에 부딪혔어요. 부모님께 전과 소식을 알리던 날, 저희 집 식탁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이다, 말도 안 돼. 경영학은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이야. 영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할 수 있으면 국제기업에 취직할 수 있잖아. 아버지는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평소 차분하신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역사학이라니? 그걸로 무슨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니? 역사학과 졸업생들이 지금 얼마나 취업난을 겪고 있는지 알아? 어머니는 더 실망하신 것 같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지셨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한 거니? 내 미래를 생각해봐, 아이다. 저는 제가 발견한 것들, 고구려와 카자흐스탄의 역사적 연관성,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니?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지금 내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친구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제 절친한 친구 아이굴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다, 정말 괜찮은 거야? 갑자기 전공을 바꾸고. 게다가 그런 위험한 주제로 연구한다니. 중국 정부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 다른 친구 마라트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난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는 전공을 포기하고 무슨 고대사를 파겠다는 거야? 게다가 한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외로웠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 아무도 제 열정과 사명감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저 자신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그러나 밤마다 책상에 앉아 자료를 연구할 때면 그 의심은 사라졌어요. 특히 황금인간과 신라 금관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볼 때면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학문적 관심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마치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의 목소리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길을 계속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외롭게 걸어야 할 길이라 해도 말이죠. 역사학과로 전과한 후 첫 여름방학, 저는 대학에서 지원하는 현장 연구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 특히 중국과의 국경 근처 알타이, 산맥 기슭의 고대 유적지를 탐사하는 프로젝트였어요. 10명의 학생들과 2명의 교수님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스키타이, 훈족, 투르크 유목민들의 흔적을 찾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저는 비밀리에 또 다른 목표가 있었죠. 고구려와 발해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알타이 산맥 근처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현지 역사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대부분의 전시물은 스키타이인들의 유물이었지만 한쪽 구석에 눈길을 끄는 전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기원후 8세기 9세기 동방에서 온 이주민들의 유물. 작은 안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는 청동 거울, 도자기 파편, 그리고 몇 개의 장신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말 모양의 작은 청동 장식이었어요. 그 말의 형태와 장식 패턴이 발의 시대 유물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 유물들의 출처가 어디인가요? 박물관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1970년대 이 지역 쿠르강 고분을 발굴했을 때 발견된 것들입니다.
소련 시절에는 자세히 연구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박물관 기록 보관소에 접근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하루 종일 오래된 발굴 보고서들을 뒤지던 중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어요. 발굴된 인골의 인종적 특성은 현지 투르크계 주민들과 차이를 보인다. 동아시아, 특히 만주 한반도 지역 주민들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련시대 고고학자의 메모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은 고구려나 발해 유민들이 이 지역까지 이주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장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외곽의 고대 무덤 지역을 탐사했어요. 땀을 흘리며 흙을 파내는 작업은 고되었지만 매 순간이 흥미진진했습니다. 발굴 닷새째 되는 날, 제가 맡은 구역에서 작은 청동방울을 발견했어요. 방울 표면에는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 한반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삼조곳에 발 달린 까마귀 문양이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좀 봐주세요. 즉시 팀장 교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돋보기로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이건 분명 동아시아 스타일이야. 중국 한족의 것과도 다르고 흥미롭군. 그날 저녁 캠프파이어 주변에 모여 앉아 서로의 발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론을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제가 발견한 삼조고 문양은 한반도, 특히 고구려와 신라에서 자주 사용되던 상징입니다. 역사적으로 고구려가 멸망한 후 많은 유민들이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들 중 일부가 이 지역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교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흥미로운 가설이야, 아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더 많은 유물과 문헌 자료가 필요하지. 현장 연구가 끝나고 대학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발굴된 유물들을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가 흥미로웠어요. 제가 발견한 청동방울은 8세기 중반의 것으로 이는 발해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점점 더 명확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어요. 멸망한 고구려의 유민들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발해를 세웠고 발해가 멸망한 후에는 일부가 더 서쪽으로 현재의 카자흐스탄 지역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어요. 더 많은 연구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저는 한국의 학자들과 접촉해보기로 결심했어요. 학과 세미나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던 날은 제 학문적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 중 하나였습니다. 역사학과 강의실에는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 그리고 몇몇 학부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발표를 시작하며 저는 약간 떨렸지만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인간과 신라 금관의 유사성, 알타이 지역에서 발견된 삼조고 문양의 청동방울, 고구려와 발해, 유민들의 서쪽 이동에 관한 역사적 기록들을 차례대로 설명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은 카자흐스탄과 한반도 사이에 고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문화적 연결고리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고구려와 발해 유민들이 중앙아시아까지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고학 교수님으로부터 왔어요. 아이다, 장신구의 유사성만으로 문화적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비약이 아닐까요? 비슷한 문양과 형태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라 차분히 대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질문은 훨씬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가설은 학술적이라기보다 민족주의적 열망에 가깝지 않나요? 역사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야 하는데 당신의 주장은 감정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중앙아시아사 전문 교수님의 말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제 연구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다고 반박했지만 그분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더 충격적인 비판은 방청객 중 한 대학원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런 연구는 중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정치적 영향까지 고려했나요? 특히 1대1로 정책으로 중국의 투자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말이죠. 세미나가 끝난 후
몇몇 교수님들은 저를 따로 불러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친절한 경고에 가까웠어요. 아이다, 너의 열정은 이해해. 하지만 이런 민감한 주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정치적 맥락도 고려해야 해.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동기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뒤에서 속삭였어요. 저희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야. 관심 끌려고 억지 주장하는 거겠지. 하지만 모두가 비판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연구 방향이 맞을지도 몰라. 다음 달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고고학 컨퍼런스에 가볼 생각 없니? 내가 초청장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말씀에 제 가슴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연구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한국이었지만 묘하게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 카자흐 민족과 한국인 사이에 혈연적 연결고리가 있을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한글 간판들이었습니다. 낯선 문자였지만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저를 맞이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박진호 교수님이었어요. 아이다, 환영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학생이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져준다니 정말 반갑군요. 박 교수님은 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직접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신라 금관을 처음으로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유리 케이스 앞에 서서 금관을 바라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황금인간 관과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이에요. 놀랍죠? 이 금관은 신라시대 5세기 6세기의 것입니다. 박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황금인간의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황금인간의 관입니다. 기원전 5세기의 것으로 추정돼요. 박 교수님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군요. 나뭇가지 형태의 장식과 사슴 모양이 너무 비슷해요. 그날부터 일주일간 박 교수님과 함께 한국의 여러 고고학적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고구려와 발해 관련 유물들을 자세히 살펴봤고 경주로 이동해 신라의 고분들을 답사했어요. 특히 경주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 하늘을 나는 말, 그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말의 형태가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발견한 청동방울의 말, 문양과 놀랍도록 유사했거든요. 박 교수님, 이 천마도와 제가 발견한 청동방울의 말, 문양이 너무 비슷해요. 그렇군요. 고구려와 신라는 말, 문화가 발달한 국가였어요. 특히 천마는 하늘과 연결된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죠. 박 교수님은 저에게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고구려 멸망 후 발해로 이주한 유민들, 그리고 발해, 멸망 후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에 관한 역사 기록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박 교수님은 저를 서울대학교 도서관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비밀스러운 표정으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고려시대 문헌인 삼국유사의 사본입니다. 여기 보면 고구려 유민 중 일부가 서역으로 향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서역. 고대 중국인들이 중앙아시아를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이 짧은 기록은 제 가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문헌적 증거였어요. 아이다, 당신의 연구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사학계에서도 고구려와 발해 유민들의 행방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의 역사 왜곡이 심해지는 지금 더욱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지만 제 연구에 큰 도약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더 명확한 증거와 체계적인 이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기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저는 박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중국 지린성에 있는 고구려 유적지로 향했습니다. 고구려의 중심지였던 지역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중국의 동북 공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베이징을 경유해 지린성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현지 관광 가이드를 고용했어요.
가이드 왕 씨는 중국 한족 출신으로 고구려 유적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옛 고구려의 수도 지역이었습니다. 중국 고대 변방 정권의 중요한 역사적 유적이죠. 왕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변방 정권이라는 표현이 불편했습니다. 고구려는 독립국가였는데 마치 중국의 일부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환도산성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세워진 안내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고대 소수민족 정권 고구려의 성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왕씨 고구려는 독립국가 아니었나요? 중국과 오랫동안 전쟁도 했잖아요. 제 질문에 왕씨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서양과 한국 학자들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고구려는 항상 중국 왕조의 책봉을 받았어요. 이는 중국에 속했다는 증거죠.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외국인 방문객으로서 조심스러웠습니다. 대신 유적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고구려 고분군을 방문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화 고분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그 설명에는 중국 문화유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벽화 속 전사들의 모습, 의복, 무기들은 분명 중국 한족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고대 투르크족과 흉노족의 유물들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 무덤의 벽화에 그려진 말, 탄 전사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전사가 쓴 모자와 입은 옷은 카자흐스탄 이식 쿠르간에서 발견된 황금인간의 것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왕씨, 이 벽화의 전사는 중국 한족과는 다른 모습 같은데요? 당시 고구려는 북방 민족들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영향을 받았겠죠. 왕씨의 애매한 대답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유적지 방문을 마치고 지역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동일한 역사 왜곡이 계속되었어요. 중국 고대 동북 지역의 소수민족 정권이라는 표현이 고구려를 설명하는데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현지 서점에서 구입한 역사 교과서였어요. 그 책에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을지문덕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중국 역사의 영웅으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 왜곡이 아니라 역사 강탈이야. 호텔로 돌아와 짐을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제 연구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해주었어요.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문을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와 황금인간, 스키타이 유물과 한국의 고대 유물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았어요. 아이다, 너 요즘 완전히 연구실에만 살고 있는 것 같아. 제 친구 마리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경험한 역사 왜곡의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에 맞서는 작은 움직임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느꼈거든요. 3개월 후 마침내 고구려와 카자흐스탄 잃어버린 연결고리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자 그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이다, 이 연구는 단순한 학부생 수준을 넘어섰어. 대학 학술지에 투고해보는 게 어떻겠니? 교수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알마티 국립대학교 역사학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다 씨, 귀하의 논문이 우리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역사학부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으로 공식적인 학술 발표를 하게 된 날,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강당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학생들, 심지어 지역 언론사 기자들까지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단순한 중국의 변방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강력한 국가였으며 그 문화적 영향력은 한반도를 넘어 중앙아시아까지 미쳤습니다. 발표 중 제가 공개한 고구려 벽화와 카자흐스탄 황금인간의 비교 사진은 청중들 사이에 작은 소란을 일으켰어요.
특히 두 문화의 장래 풍습과 전사들의 복장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민족의 뿌리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동북 공정과 같은 체계적인 역사 왜곡 시도에 맞서 우리 스스로 역사의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교수님들이 다가와 격려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고고학과 김 교수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다, 당신이 시작한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작업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우리 역사가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내 연구실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겠어요? 그 제안이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과 함께 유라시아 고대 문명 연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문화적, 역사적 연결고리를 더 깊이 연구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제 논문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카자흐스탄 국영 TV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지역 신문에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 한국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어요. 제 논문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온라인에 공유되자 많은 한국 연구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님은 이메일로 이렇게 적으셨어요. 아이다의 연구는 동북아 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앞으로의 연구에 기대가 큽니다. 이런 격려에 힘입어 저는 역사 지키기 프로젝트라는 학생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역사학과와 고고학과 학생들, 그리고 한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SNS를 통해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역사적 연결고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역사 왜곡에 맞서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역사 지키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 활동은 예상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SNS 계정 팔로워가 5,000명을 넘었고 정기 세미나에는 평균 10명 이상이 참석했어요. 대학 내부뿐만 아니라 알마티 시내의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저희 세미나에 참석한 70대 노인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발표가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할아버지가 항상 우리가 동쪽에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소. 우리 집안에 전해오는 고대 비단 조각이 있는데 한번 봐주겠소? 그분이 가져온 비단 조각에는 고구려 벽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발견들이 쌓이면서 카자흐스탄 내에서 고대 한국과의 연결을 주장하는 가족, 역사가 더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한국 측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한국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에 저희 프로젝트가 소개되었고 이를 본 한국 대학생들이 교류를 제안해왔어요.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학생들과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다, 우리도 동북 공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학생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함께 협력하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대 역사학과 김민준 씨의 제안으로 우리는 한국 카자흐스탄 역사연대라는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번갈아가며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더욱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학문적 성취를 넘어 두 민족 사이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복원하는 일이 제 사명임을 깨달았어요. 나는 두 민족을 잇는 가교가 될 거야.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미 중급 수준이었지만 학술 논문을 읽고 작성할 수 있는 고급 수준을 목표로 했어요. 또한 카자흐스탄 역사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을 위한 자료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학술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초기에는 거절도 많이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유라시아 청년 학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즉시 지원서를 작성했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프로젝트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주 후 감격스러운 소식이 메일로 도착했어요. 아이다님 축하합니다. 유라시아 청년 학자 지원 프로그램 1기 참가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두 민족을 잇는 가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결심으로 가득 찼어요. 역사는 지워질 수 없어. 내가 지키겠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에서 6개월간 연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하며 한국 학자들과 더 깊은 교류를 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김민준 씨와 다른 학생들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환영합니다. 아이다 선생님. 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감동받았습니다.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아이다. 우리가 함께할 6개월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김민준의 말처럼 서울에서의 시간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의 방대한 자료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문 큐레이터들과의 만남, 그리고 고대사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교수님들과의 토론은 제 연구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주었어요.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한국, 카자흐스탄 역사연구회의 공식 출범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교류하던 우리 모임이 마침내 실체를 갖게 된 것이죠. 서울대 역사학과 학생들 15명과 카자흐스탄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10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작은 모임이었지만 그 열정만큼은 대단했어요. 연구회의 첫 공식 행사로 고구려와 스키타이 말, 문화의 교류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학부생들 중심으로 준비한 행사였음에도 놀랍게도 10명이 넘는 청중이 참석했어요.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말들의 갑옷과 장식은 스키타이 유물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문화적 교류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발표 중에 한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흥미로운 연구입니다만 이런 유사성이 직접적인 교류의 증거라기보다 유라시아 초원지대의 일반적 특성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비판적 질문들은 저를 더욱 성장시켰습니다. 반박이 아닌 더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거든요. 연구의 활동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정기 세미나, 답사활동, 온라인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두 나라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탐구하고 알리는 일에 힘썼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학생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카자흐스탄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카자흐스탄의 역사와 문화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가 같은 뿌리를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정말 흥미로워요.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고 싶어요. 김민준의 말처럼 우리 연구회는 단순한 학술 모임을 넘어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열정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동체의 중심에서 두 민족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6개월이 마무리될 즈음 우리 연구회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새로운 동북 공정 연구 성과라며 고구려는 중국 지방정권의 일종이라는 주장을 담은 학술서를 발간한 것이었어요. 이 책은 중국 내에서 공식 교재로 채택되었고 해외 대학들에도 적극적으로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카자흐스탄 대학들에도 기증 형식으로 보내져 왔어요. 이대로 두면 잘못된 역사가 점점 공식화될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합니다. 김민준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학부생 중심의 작은 연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고민 끝에 우리는 동북 공정 바로 알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먼저 중국 측 주장의 논리적 오류와 왜곡된 증거들을 분석한 반박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고구려 관련 유물과 자료들을 정리했고 한국 학생들은 한국 내 역사적 증거들을 수집했어요. 고구려의 영역은 현재의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독립국가였습니다. 수당 왕조와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정치체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료집은 잊혀진 역사, 고구려 유라시아의 징검다리라는 제목으로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카자흐어 5가지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PDF 형태로 무료 배포했고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을 얻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동아시아 고대사 재조명 학술대회에서는 우리 연구회가 특별 세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발표자로 나서서 스키타이 고구려 연결가설을 발표했어요. 철기시대 초원 민족의 문화적 특징이 고구려 초기 문화에서 발견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민족 이동과 문화 교류의 흔적입니다. 발표 후 청중석에서 한 노교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40년간 역사학을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신선한 관점은 처음입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겠지만 이 가설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인정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도전도 있었어요. 중국 유학생들 중 일부는 우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발했고 간혹 논쟁이 감정적으로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학문적 태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하고 역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진실을 찾는 것이에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말이었죠. 역사 왜곡에 맞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젊은이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연구회 친구들이 마련한 작별 파티에서 김민준이 건넨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아이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런 연결고리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아이다의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는 종종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거나 지워질 위험에 처하지만 진실을 향한 열정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여러분도 잊혀진 역사나 숨겨진 문화적 연결고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의 사연이었습니다.